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0-2022-616 판결 사건명 기타 금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권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 거래와 후행 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 책임의 예외 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의 입법 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정해진 예외 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한편 주권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 거래와 후행 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개시된 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서 이를 주관한 주채권은행이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을은행이 각 회사의 상장 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 전환으로 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 매매 차익을 얻자 각 회사가 을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출자 전환과 주식 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전제하에 위 출자 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0-250-561 판결 사건명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1.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베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 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9.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9.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베른 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회사 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9.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 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9.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수는 없고 그 계약 등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의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 침해지법,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 협약이라 한다.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란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
침해집법, 보호국법이 중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중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중거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1-270-654 판결 사건명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1. 신문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 매체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언론 보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소극. 이때 그 언론 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신문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 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의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의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 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에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인 갑 주식회사의 소속 기자 을이 국정원이 시계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병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병이 갑 회사와 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단은 수긍한 반면 갑 회사와 을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1-270-654
297-352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에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1-297-529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에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2-290-648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자동차 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약관이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갑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갑 회사로 하여 자동차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갑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병과 유치원 교사 정 등이 유치원생 무해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무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무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통학 차량을 사용,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연합회에 을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3-256-29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 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8일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체육시설법이라 한다. 구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 행위를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회원 모집 절차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 모집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 모집 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이와 같이 모집된 회원 보호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 자격의 양도, 양수, 입회 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 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 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 가입 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 가입 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 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 이용권과 회원 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 반환 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 절차와 보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 이용권과 예탁금 반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 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 양도로 양도인과 회원 간의 약정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위 약정이 구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8일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체육시설법이라 한다. 구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 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3-290-492 판결 사건명 구상금 및 사회행위 취소의 소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 관제인이 이를 수개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 관제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 배상에 의한 원상 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 배상의 범위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 절차는 수개 또는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 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 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법 제391조는 파산 관제인이 파산 재단을 위하여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 관제인이 행사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96조 제1항 이와 같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 관제인이 이를 수개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개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을 파산 관제인이 수개하여 부인 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 관제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 배상에 의한 원상 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 배상의 범위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권은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 관제인이 부인 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파산 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둘째,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제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 관제인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 재산에 대하여 파산 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 채권자는 개별적 강제 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부인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관계, 부인권 행사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 관제인이 기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수개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 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는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 관제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 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파산 관제인이 기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수개하여 부인 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3-311-665 판결 사건명 약정금 반환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 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이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 단속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이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이름업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 판단 및 투자 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 이름 계약 내지 투자 자문 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3.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한 요건. 법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고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4.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 취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 보전 내지 이익 보장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이행하거나 그 손실 보전 및 이익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에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 보전 내지 이익 보장 등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 보전 내지 이익 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 등의 가치 또는 이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이라 정의하고 제6조 제7항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업 중 하나로 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2편 제4장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 거래를 할 때 영업행위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부적절한 영업행위에 의한 손해나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자본시장법 제55조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 중 하나이다. 둘째,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에서 배제하면서 제7조 제3항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하여 투자자문업과 구별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제101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이름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규정 중 제98조 제1항 다만 제3호를 제외한다. 제98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01조 제4항 그러나 투자자문업자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305호로 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제101조의 2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규율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투자 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개별성을 반영한 조언을 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투자 조언을 하는 데에 그치고
투자 조언에 따른 상대방의 투자 성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자기 자본,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대주주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소정의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 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 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칙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이고 구체적 행위를 기준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자 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등록 없이 사실상의 투자 자문업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유추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자 2024-5321 결정 사건명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1. 법원이 송달 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 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재판 서류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 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 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 집행문 송달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결정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17일 선고 2018-262-10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상고 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적극 상고 법원은 상고 이유에 따라 불복 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 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 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 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 책임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5월 17일 선고 2023-308-270 판결. 사건명 양수금.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 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 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을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을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23일 선고 2020무 15896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혼인의 무효.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 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금지 규정, 민법 제809조 제2항 규정이나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 도래 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 둘째,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이혼한 이후 제기되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셋째, 대법원은 협의 파양으로 양친자 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 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넷째,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족관계 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히 불명예이거나 간접적,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 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5월 23일 선고 2021-2 35834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1. 담배 제조자가 담배세의 인상 차익을 얻기 위해 담배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연초생산 안정화 기금의 성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5년 2월 3일 부칙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2014년 12월 23일 부칙 제2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2014년 12월 31일 부칙 제1조 단서를 비롯한 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201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령 제453호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자가 담배세의 인상 차익을 얻기 위하여 담배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 시점에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연초 생산 안정화 기금의 부가요건 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담배 제조업자가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하였다가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라 한다.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한 경우에는 과세 물품인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 규정에 따라 그 반출 시점에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연초 생산 안정화 기금, 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출연금의 부가요건 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은 행정법규에 정해진 부가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는데 각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헌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각 부담금의 산출 기준은 제품의 생산 내지 제조가 아니라 제품의 출고에 두고 있어 각 부담금이 제품의 출고 시기를 기준으로 부과됨을 알 수 있다. 즉, 각 부담금의 부가요건 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각 부담금 납부 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담배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각 부담금의 납부 의무 성립 시기는 모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로 일치한다. 둘째, 각 부담금은 담배 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담배 판매 가격의 원가를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전가된다. 셋째, 국민건강증진법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증진법 및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이라 한다.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 각 제23조와 201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령 제453호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개정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개정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54조 등에 따라 담배 소비세가 면제되거나 담배 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출연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부과는 담배 소비세 부과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특히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각 제11조의 별표 2, 제5호는 지방세법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54조, 과세 면제, 제54조 등에 따라 담배 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배 제조업자가 제조장에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것만으로는 폐기물 부담금 납부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섯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5년 2월 3일 부칙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2014년 12월 23일 부칙 제2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2014년 12월 31일 부칙 제1조 단서 이하 통틀어 각 부칙 규정이라 한다. 각 부칙 규정도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 규정과 동일하게 담배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통틀어 각 개정 법령이라 한다. 각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부칙 규정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과 각 개정 법령에 따라 세율이나 금액이 인상되거나 부담금 등이 새롭게 도입되는 담배의 범위와 대상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담배 소비세 등 조세와 각 부담금은 모두 동일한 단위인 담배, 관련, 담배 20개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위 조세와 각 부담금의 인상 내지 도입은 정부가 담배값 인상이라는 단일한 목적하에 취한 일련의 조치였다. 따라서 각 부담금의 부과 요건인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를 담배 소비세 등의 과세 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5년 2월 3일 부칙 제2조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소급 입법은 새로운 입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 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 입법은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요건 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 의무가 성립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
각 반출 시점에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상되기 전 요율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5년 2월 3일 부칙 제2조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5호에 따른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은 이미 종결된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요건 사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이미 종결된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3도 3914 판결 사건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 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적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제4조의 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표는 물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 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 2022년 1월 11일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4도 3298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1. 송달 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송달 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송달 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 송달 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또한 항소 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 제1항 제2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1조의 3 제1항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2. 제1심 변호인이 피고인의 송달 영수인으로 제1심 변호인을, 송달 장소로 그 사무소를 각 기재한 신고서를 제1심에 제출하였고, 원심은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 후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송달하며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 판결에 소송 절차 법령 위반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23일 선고 2021 도 6357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상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급,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유, 이하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라고 한다.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이하 종래의 판례법리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헌. 위 법률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속이라는 법문헌의 의미. 첫째,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라고 하여 구속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구속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을 말하고, 구금의 사전적 의미는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인을 특정 장소에 가두어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구속의 의미를 그 사전적 의미나 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 상태로 이해하면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모두가 구속의 개념에 어렵지 않게 포함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문헌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은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형사소송법이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473조 제1항 및 제2항 구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형 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74조 제2항 형 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5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2조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에 따른 수용도, 구속의 한 유형인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이 반드시 수사와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라는 기능적 개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속의 한 유형인 구금의 개념을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유무나 유죄 판결의 확정 전후로 구별해서 이해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셋째, 종래의 판례 법리도 구속이라는 법 문헌의 본래적 의미가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된다는 이유에서보다는 피고인의 신병 확보라는 구속제도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이해된다. 결국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서 위 구속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속의 제도적 의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바로 그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선 변호인 제도의 의미와 기능 등에도 주목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헌법 그리고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 첫째, 헌법 제12조는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이어 제1항 제2문 내지 제7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위한 일련의 절차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회로 하여금 국선 변호인 제도를 입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둘째, 국회는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5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처음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로 내세운 건 역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 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셋째, 관련 헌법 규정의 취지와 정신, 그리고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제도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가.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는 절차로 그 과정 및 결과 모두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다양한 방어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이자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제한되고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단절됨에 따라 유리한 증거 수집 등 공소에 대한 방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라.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구속 피고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법이라는 저울의 형평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이 피고인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구속 피고인을 위해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마. 기본적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인이 구속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함으로써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과 검사는 대등한 지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방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당사자나 일반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두터워질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상황으로 입법자가 상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로 굳이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러 죄를 범한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그중 일부를 분리 기소하거나 법원이 별건으로 계속 중인 사건을 병합하는지 여부,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지 여부와 그 시기 등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상태로 구금 상태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특별히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등 관련 헌법 규정의 취지와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법 목적 또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선 변호인 제도가 경제적 약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되도록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다. 사건이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선 해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한 방어권의 보장은 사건의 병합이나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 및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또는 분리되어 여러 재판 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피고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 구속과 별건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상태 모두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해당 사건과 별건의 구분은 입건된 사건별로 수사하거나 분리 기소 내지 추가 기소 혹은 한 개 또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병합,
분리 여부 등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여러 개의 사건으로 구분된 것일 뿐 피고인의 의사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이 집행된 경우 역시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 중 일부에 관하여 먼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는 수용자가 된 상황일 뿐이다. 둘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함으로써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실체법적 관점에서 구현한 것이라면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절차법적 관점에서 관철한 것이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 심리되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되어 병합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 바, 구속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형평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병합되지 않거나 분리된 채 서로 다른 법원이나 재판부에서 심리되었다는 사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일부 사건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구속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의 별개 의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수 의견과 같이 확립된 선례를 변경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당한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론은 문헌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판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법문헌과 규정체계,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의미하는 구속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중이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둘째, 종래의 판례 법리는 구속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도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선언된 법리로서 이에 따른 재판 실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으로 해석하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등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취지나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 확립된 판례를 변경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다수 의견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추상적 선언에 그칠 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셋째,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 관하여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확정된 유죄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 의견과 같이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확대 해석한다면 자칫 신속한 사법 정의의 실현 등을 위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어긋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종래의 판례 법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법리이다. 넷째,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조문을 목적론적 해석에 맞추어 정의하는 것은 입법을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구속된 사람이 아님이 문헌상 분명함에도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문헌의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